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더러운 함정. 2. 한국의 뜻밖의 보복. 3. 시진핑이 붕괴하며 비명을 질렀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풍기 현상을 빚은 반도체형 희귀가스 네온의 가격이 1년 6개월 만에 결국 바닥을 찍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네온을 국내 기업이 빠르게 국산화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안정화된 영향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 가격의 톤톤당 가격은 최고가를 찍은 지난해 6월 290만 달러 약 37억 원보다 무려 99% 하락한 53,700달러 약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난해 12월 58만 3,900만 달러가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폭리를 취하던 중국 업체들이 국내 가격보다 30% 정도 다운된 가격을 제시하면서 바짝 엎드렸지만 한국 업체들은 한국 선물 사용하겠다며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생산과 러시아산으로 상당수 충당이 되자 중국산을 대부분 배제한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시작된 무전쟁으로 인해 네온 수급이 어려워지자 이를 노린 중국 업체들은 가격을 수십 배나 크게 몰렸습니다. 이 기회에 한몫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반도체 업계가 분노한 것은 자국 업체들에게는 종전 가격으로 판매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최고 55배 몰린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 때문입니다. 네온은 웨이퍼 반도체 원판 위에 빛을 이용해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엑시머 레이저의 주재료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 원료로 꼽히지만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 희귀가스 생산량의 70% 이상을 점유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주로 수입했지만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2분기부터 평년 대비 40배 이상 폭등한 중국산 희귀가스를 어쩔 수 없이 들여오면서 지난해 중국산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80, 100%까지 늘었습니다. 그 사이 네온 가격은 지난해 6월 전년 대비 약 55배 오른 290만 달러 약 37억 7,500만 원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올해 전쟁 발발 직후 2배의 가격으로 몰랐지만 3월 지난 우크라와 러시아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자 3월 대비 4월부터는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중국 업체들의 농간 때문입니다. 반도체 칩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가스이기 때문에 국내 삼성이나 SK 등이 당장 다른 공급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이후부터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6월에 290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고 9월까지 240만 달러를 오르내리다가 국내 업체들이 네온가스를 국산화하고 양산을 시작한 10월부터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성과의 1등 공신은 포스코 TM시스템입니다. 양산은 2019년 말부터 약 2년 동안 네온 생산물 준비에 오고 있던 와중에 수급 불균형으로 희귀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자 국산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냈습니다. 두 회사는 작년 8월 말 시운전 등을 거쳐 제품 품질 평가를 마쳤고 10월부터 양산물 시작해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국내 업체들의 공급하기는 많이 부족한 양이지만 이렇게 생산된 국산 네온은 전량 삼성과 SK 등 국내 업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국산화로 양산이 시작되자 네온 사용량이 40%가량을 국산으로 대체했고 양산이 더욱 늘어나는 모레에는 이 비중을 100%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워닝머티리얼즈, 솔머티리얼즈 등 한국 기업들도 네온 등을 일부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산 희귀가 수입 비중을 크게 줄이자 중국 업체들은 세계 반도체 점유물 1위 국가인 한국에 소외당할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은 전량 러시아산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악화하면서 네온 등 희귀가스 수요 자체가 줄어 국산 가스와 러시아산만으로도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과정 행태와 러시아의 희귀가스 수출 제한 조치 연장 등으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한국 소재사가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네온가스의 수급에 홍역을 치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네온에 이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제논XE 가스까지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논은 3차원 3D, 수직 구조 V 랜드 플래시 등 첨단 반도체, 식각 공정에 필요한 희귀에 쓰이고, 식각은 노광 이후 웨이퍼에 새겨진 회로 외부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현재 전량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템은 2023년 하반기까지 제조 기술을 확보한 뒤 2024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재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나 중국은 무회로를 통해 군사무기 제작에 필요한 반도체 등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WSJ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무기의 제작에 필요한 24나노 이상의 반도체 등은 자체 생산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이하의 반도체 등도 국제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SJ는 또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튀르키예 등의 루트를 확보해 반도체 제재의 공백을 거의 메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러시아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러시아의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됐는데 이런 현상은 중국 해관 총서 세관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이 공개한 해관 총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직접 회로IC는 오히려 약 2.4배로 불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튀르키예를 통해 추가로 러시아의 반도체를 무해 수출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정 반도체들의 경우 튀르키예에 대한 수출량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기간 튀르키예에서 이들 품목과 유사한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량은 320만 달러로 2021년 7만 9천 달러에 비해 약 40배로 폭증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정보기관과 재무부 관리들이 튀르키예와 오만, 아랍에미리트 UAE와 국제 암시장 등을 방문해서 러시아의 물자 조달망 단속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중국 최고 핵무기 연구기관은 시장의 특성을 간파해 수십 차례에 걸쳐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9일 중국의 핵무기 연구기관인 중국공정물리연구원 캡이 미국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를 상당량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캡은 1997년 미국 수출 블랙리스트에 몰랐고 캡이 운영하는 10개 법인에도 미국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캡은 별다른 문제 없이 중국 내 재판매업자를 통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우회 구입했습니다. 조달한 대부분의 미국산 침은 7나노에서 14나노 크기 첨단 고성능 제품으로 TSMC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캡이 구매한 첨단 제품들은 국제 암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를 통해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미 상무부 관리인 케빈 몰프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해외 거래의 경우 미국의 수출 통제를 집행하기가 극도로 어렵다고 하면서 특히 국제연금 시장에서는 못 구하는 것이 없다 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 제재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뒤로는 민감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대부분 허가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고 WSJ 지적했습니다. WSJ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 자료를 이용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기술 관련 품목 중 94%, 약 2,652건이 허술한 통제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만든 수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WSJ에 따르면 대중 수출이 허가된 품목에는 국가 안보 및 무기와 관련된 반도체, 항공우주 부품, 인공지능 AI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무부가 국가 안보보다 무역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뒤로는 중국과 장사를 하면서 겉으로는 중국 반도체 제재를 위해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제조국들이 미국에 협력해야 한다고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미국의 사기극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현대전의 개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 현대전 개념이 오직 미국만 가능한 미군전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세계 1위 미국의 군사력이
위태롭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위태로운 미국과 대한민국 군사력 세계 위기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설득력이 떨어졌지만 현대전이란 곧 총력전의 반대말과 같았습니다. 과거처럼 우리나라 대남의 나라가 11로 싸우는 게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국제관계 속에서 주요국들의 개입이 당연시되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보면 이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2014년 시작된 돈바스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첫 물리적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추구하는 전형적인 현대전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타국의 개입 없이 우크라이나의 국력을 소모하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상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돈바스 전쟁에 개입하는 주요국은 미국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간신히 체면치레야 할 정도의 군사 원조가 전부였는데요. 오죽하면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의 침략은 그 즉시 국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세계 2위 군사 대국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의 말맞다나 특수 군사작전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가 창피를 당해야 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마저 단순히 군의 규모 무기체계의 차이만으로 전쟁의 승패를 재단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그간 미국이 보여줬던 현대전은 개전 초기 신속하게 공권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신속 전개가 가능한 압도적인 정찰 감시 자산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무장되어 있는 지상군을 이용해 작전 지역을 넓혀가는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밀한 통신체계를 이용한 막대한 항공 지원이 수반되었습니다. 또한 적군 저격수 하나 잡기에 해당 지역에 대규모 폭격을 날릴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보급 지원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했기에 미군은 걸프 전쟁을 수행하는 211일 동안 약 148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반면 이라크 측에서는 무려 2만 5만에 달하는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을 맺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를 끝내버릴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정반대로 러시아군 현대전 능력은 동네 꼬마들 전쟁 놀이만도 못했는데요. 더군다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총력전이 되어가면서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결정적인 차이 때문인데요. 당면한 얘기지만 현대전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일례로 현대 미군 보병 한 명을 완전 무장시키는 데에는 약 17,500달러, 한화 약 2,15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추측됩니다. 미군의 강력함은 이런 일개 보병 단계까지도 수천만 단위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 덕분입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미국의 GDP는 약 23조 달러가 넘는데요. 그나마 중국 17조 달러, 러시아가 고작 1.7조 달러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미국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풍요는 군사력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21년 상위 15개국 중 미국의 국방비 관련 지출은 8,010억 달러로 나머지 14개국을 합친 9,150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군사 관련 지출이 전 세계의 군사 관련 지출과 맞먹는다는 것이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인데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돈을 이만큼이나 때려 박으니 미군이 세계 최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보다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미국이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방비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약 3.2%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1.7%, 러시아가 3.1%, 대한민국이 2.8%인 것을 감안한 절대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막대한 경제 규모가 군사력의 강력함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기 쉬워지는데요.
군사력, 경제 규모와 반대로 현재 미국 내부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국 내부의 문화와 시민의식이 분열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을 석권하고 있지만 총력전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 예를 들어 양안 전쟁과 같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정말로 압도적인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미국은 지난 2021년 20여 년을 이어온 아프간 전쟁에서 결국 패배를 선언했는데요. 이 전쟁에 소모된 비용만 2조 달러, 한화 약 2,45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쉽게 감당할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막대한 금액과 시간을 쏟아붓고도 미국은 패배했고 한 세대에 걸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엄청난 사회 문제를 양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치솟는 실업률과 인종, 성별 간의 갈등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범죄율 자체는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반면 증오 범죄의 발생률은 치솟고 있는데요. 각계각층, 남녀노소, 인종, 출신지를 가지고 서로 악의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다로기기를 바싹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3위를 기록한 중국은 경제, 군사면에서 모두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공산주의 국가답게 민도를 조종하기도 쉽습니다. 아예 국민의 입을 막아버리고 행동을 통제해버리면 당분간에 전쟁 유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펼쳤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물론 이런 억압적인 방식은 단기간의 효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CCS는 머게인 보고서를 통해 양안 전쟁 발발 시 중국 해군은 괴멸하고 미국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 해군 또한 항공모함 누척, 대형 전함 시 20척을 잃고 고작 3주 만에 3,200명에 달하는 병사가 전사하는 중국 못지않은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4년 뒤에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이런 단기간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건 주요국의 개입뿐인데요. 바로 세계 6위의 대한민국입니다. 순위에 매겨진 3위 5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그리고 나머지 한국, 프랑스, 일본, UAE, 이스라엘 중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참전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게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6위는 상당히 막중한 의미인데요. 양안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내냐에 따라 이후 국제 정세의 판도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책임을 활용해 세계 무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선 전 국민적 지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항복했습니다. 곡물 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다시 협력으로 노선을 변경한 건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러시아는 지난 10월 29일 흑해에서 자유로운 곡물 운반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장상 운명되는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무역항을 오고 가는 곡물 운반선을 격침시켜야 한다는 러시아 내의 주장이 강해지자 러시아 정부가 협약 탈퇴를 선언하고 해상 봉쇄를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터키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국제사회의 눈총 때문에 다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언제든 해상 봉쇄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흑해 함대가 기함을 잃고 전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기뢰 몇 발이면 바다를 막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뢰는 지상의 지뢰처럼 바다 위에 설치하는 폭탄인데요. 탐지와 제거가 까다로워 상선은 물론 군함 역시 당할 수 있는 데다 순양함급 군함도 일격에 격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력적이라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물건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강의 항보전단을 가진 미국조차 기뢰가 깔린 바다에는 군함을 함부로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지뢰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기뢰는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뢰는 우수한 봉쇄 무기이지만 살포 수단과 설치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해군에서 기뢰는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필수 무기이지만 동시에 방어용으로 밖에 쓸 수 없는 반쪽짜리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의 연구진이 기상천외한 신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그 무기는 바로 하늘을 날아 적에게 떨어지는 활공 기뢰입니다. 활공 기뢰는 최대 사거리가 100km에 달하는
국산 항공유도 폭탄 KGGB, 기뢰의 장점을 합쳐 개발한 신개념 무기인데요. 기뢰의 여러 단점을 완벽히 개선한 덕에 신개념 기뢰를 이용한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해상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듯 폭약을 가득 채운 쇳덩어리를 바다에 띄운다고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한 신개념 무기 활공 기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뢰는 기계수레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기계수레는 간단히 말해 기계식 장치를 이용해 수상에서 촉발하는 폭탄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공격 방식은 해상을 오고 가는 적 선박을 격침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폭발 방식에 따라 접촉 기뢰, 감응 기뢰, 조종 기뢰가 있습니다. 첫째, 접촉 기뢰는 선박과 충돌했을 때 외부에 있는 접촉핀이 부러지면서 유폭되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기뢰입니다. 방식이 간단한 만큼 저렴해서 세계대전에서 적극적으로 쓰였습니다. 둘째, 감응 기뢰는 자기장, 소리, 수압 등의 감응에서 유촉하는 기뢰입니다. 금속 재질인 군함이 접근하여 자기장이 바뀌는 것이나 선박 엔진의 소음, 군함이 지나가며 수면을 밀어낼 때 발생하는 수압 등의 반응에 폭발하는 건데요. 최근 개발된 기뢰는 거의 대부분 이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셋째, 조종 기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기뢰입니다. 사실상 설치형 어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고 사용이 까다로워 잘 쓰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대박을 낼 수 있는 기뢰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설치 방식으로도 나눌 수도 있는데요. 첫째, 계류 기뢰는 추가 달려 있어 특정 지점에 고정된 상태의 접촉 기뢰나 감응 기뢰로 적함을 공격합니다. 둘째, 부유 기뢰는 바다에 무차별적으로 뿌려 적 해역에서 그 어떤 선박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적 기뢰는 추를 이용하는 방식은 계류 기뢰와 똑같지만 수상의 계류에 있는 게 아니라 수중에 고정되어 있다가 어뢰나 부유식 기뢰를 이용해 적함은 물론 잠수함까지 잡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침적 기뢰와 감응 기뢰를 혼합한 형태의 기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뢰는 주로 방어용으로만 쓰는데요. 우리 해역으로 적의 함대와 잠수함이 침투할 때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예상 침투로의 기뢰를 설치해 적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기뢰는 기뢰가 사용하는 감응 장치를 속여 자폭하도로 교도하는 소해구를 이용해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해구는 반드시 적의 진격을 저지할 기뢰 부설함과 적의 기뢰를 제거할 소해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원산함, 남포함 같은 기뢰 부설함과 강경급, 양양급 같은 소해함 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것 같은 현대 기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격에 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기뢰는 매우 유용한 공격 무기였습니다. 항공기나 잠수함을 통해 적의 연안에 무차별적으로 부유 기뢰를 살포해 적의 해상 운송을 차단하고 적 해군의 기동을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미사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은 보병이 휴대하는 단거리 미사일조차 50km는 우습게 날아가는 장사정 무기입니다. 그런데 기뢰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함정이나 항공기는 이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예컨대 대부분의 기뢰는 해상 초계기나 수송기 같은 저속 고정익기를 이용해 기뢰를 살포하거나 기뢰 부설함을 이용해 특정 구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그러나 초계기나 수송기는 아무리 우수한 신형기라 할지라도 최대 시속이 900km에 불과한 반면 마하 5 사이의 초음속을 우습게 넘나드는 미사일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시속이 40km 안팎에 불과한 기뢰 부설함은 당연히 미사일에 손쉽게 처리될 게 뻔합니다. 따라서 현대 해군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기뢰 전력은 적의 미사일 전력을 완전히 격파한 뒤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기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하다면 당면한 말이지만 적의 미사일 전력을 괴멸시킬 정도로 적군을 확실하게 제압했다면 굳이 기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말해 적진에 상륙하지 않고 오직 해상봉쇄가 필요한 매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기뢰를 공격에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성능 미사일도 회피할 수 있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F-15K나 F-35A 같은 첨단 전폭기에 기뢰를 달아서 투하한다면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기뢰는 위력이 강한 만큼
무게와 부피가 웬만한 대형 항공폭탄이나 대형 미사일과 맞먹습니다. 즉 1회 출격으로 하나 이상의 기뢰를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기뢰는 설치형 무기이기 때문에 항공폭탄처럼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적을 파괴할 수 없고 대한 미사일처럼 초음속, 극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없어 적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게다가 기뢰는 스스로 활강할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원하는 지점에 투하하기 위해서는 전폭기가 초계기처럼 느린 속도로 비행해 기뢰를 투하하거나 아니면 급강하 폭격을 하듯이 저공 비행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의 큰 요용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기뢰는 고가의 무기로 일격필살을 노리는 하이급 전폭기, 전력과 어울리는 물건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한국에 뒤집었습니다. 전투기가 사용하는 활공 유도 폭탄의 기뢰를 달아서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건데요.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합동 직격탄 잼입니다. 잼은 GPS 유도 키트를 유도 기능이 없는 멍텅구리 폭탄인 MK82, 84 시리즈에 부착해 미사일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활공 키트입니다. GPS를 사용한 덕에 기존 폭탄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이 잼이 등장한 이후부터 미 공군의 정밀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잼의 성능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페이브웨이처럼 레이저 유도 기능을 넣거나 활공용 날개나 엔진을 부착해 사거리를 늘리는 여러 가지 개량을 통해 성능 향상을 추구했는데요. 심지어 그 여러 개량만 중 활공 어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활공 머리를 본 한국이 활공 기뢰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잼처럼 GPS 유도 키트로 멍텅구리 폭탄을 개조해 최대 사거리를 무려 100km까지 늘렸으며 미사일급 정확도를 자랑하는 활공 유도 폭탄인 KGB 탄두부를. 그런데 이건 혁신입니다. 활공 기뢰는 기존 기뢰에 여러 장점을 가지는데요. 먼저 투하 방식이 활강형으로 바뀌면서 투하에 비해 훨씬 먼 거리에서 기뢰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KGB의 최대 사거리인 100km를 전부 활용할 수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대공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뢰 자체의 생존성이 크게 오릅니다. 빠르게 활강하는 덕에 속도가 빨라 웬만한 대공 무기로는 요격이 불가능하고 조종 날개를 이용해 설치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항해 중인 적함 인근에 항공폭탄을 떨어뜨릴 듯 투하해 지금 거리에서 유폭하는 대한폭탄으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활공 기뢰와 딱 맞는 적절한 무기 체계를 이미 한국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FA-50 경공격기인데요. FA-50은 로우급 전투기로 항공폭탄을 이용한 근접 화력 지원인 CAS 같은 지상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종입니다. 우리 공군의 수적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A-50의 활공 기뢰를 단다면 전폭기의 초음속 비행 능력과 활공 기뢰의 우수한 사거리로 인해 그 위력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느라 공중 지배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황에서는 적 군항을 적극적으로 봉쇄하거나 기뢰로 적의 항로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격까지 저렴해서 다수를 운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활공 기뢰는 로우급 전투기와는 찰떡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활공 기뢰가 완성되어 FA-50에 통합된다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해양 국가들에서 주문이 폭주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FA-50의 활공 기뢰를 다는 정도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한국형 해상초계기입니다. 해상초계기는 일반적으로 잠수함을 탐지하거나 적 함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상황에 따라 대한 미사일, 폭뢰, 어뢰 등을 이용해 교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의 항공기인데요. 그래서 아무런 무장도 없어 보이는 생김새와 달리 전투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해군이 가진 해상초계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명예를 지켜온 P-3 오라이언 계통과 최근 도입이 결정되어 미국 보밍사에서 초도기의 제작이 한창의 P-5 포세이돈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P-3은 여러 차례에 걸친 개량에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 P-8은 높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모든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 반쪽짜리라는 것이죠. 더 가관인 건 최근 여러 차례 막장 행각을 벌이며 명성에 떨어진 갑질 보잉의 항공기답게
첫 기체가 인도되는 데에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산 초계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DX 코리아에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형상이 공개된 수송기를 기반으로 초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날개 형상, 개발 단가, 개발 기간, 양산 대수 부족으로 인한 양산 단가의 상승과 유지 관리비의 폭등 등 여러 이슈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활공기뢰처럼 한국형 초계기가 쓸 수 있는 국산 무기가 늘어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활공기뢰, 천룡 공대지 미사일, 해성 대한 미사일 같은 국산 무기를 외국 항공기에 통합하고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국산 초계기를 만드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군의 현명한 선택이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